얘들 안녕?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치환과 호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호환과 치환을 이용해서 그것에 대한 부호 함수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후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행렬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일단 부호 함수를 하기 전에 먼저 치환과 호환이 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 자, 먼저 치환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JN이라는 이제 1부터 N까지의 집합이 있어. 그래서 JN부터 JN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 즉 1대1 대응 함수 시그마를 이제 우리가 치환,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그마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SN이라고 적을 거야. 그리고 그 SN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즉 치환의 개수는 n 팩토리얼인 거를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치환이라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냐? 다음과 같이 이제 위에 줄에다가는 정의역을 쓰고, 그리고 밑에 줄에다가는 치역을 써가지고 1부터 n까지를 먼저 위에다 다 적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치역을 이제 1에 대한 각각에 대한 대응 값을 밑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얘가 함수다 보니까 함수에도 이제 연산이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전에 배웠던 리얼 밸류에서의 이제 함수의 합, 그리고 함수의 곱에 대해서도 했는데, 물론 합성 함수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환에 관한 고변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합성 함수랑 같은 거다. 그래서 합성 함수를 어떻게 주냐? 각각의 i에 대한 여기에 있는 델타에다가 먼저 함수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델타에 있는 값을 시그마로 보내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하냐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함수에 있으면 역함수가 있듯이 여기도 역치환이 존재해. 얘가 일단 1대1 대응함수다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 역치환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이제 자, 치환을 근데 이렇게 쓰기엔 너무 막 길고, 그리고 공간이 많이 차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설명했던 게 순환치환이라는 거야. 그래서 순환치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I1부터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I1부터 IN까지가 이제 서로가 연관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I1이 I2로 가고 I2가 I3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IR이 I1으로 다시 돌아가는, 요것을 이제 순환치환으로 나타내면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순서대로 적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I1은 I2로 가고 I2는 I3로 가고, 똑같이 해서 IR1은 IR로 갔다가 IR은 I1으로 돌아간다. 그런 순환치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호환으로 쪼갤 수가 있어. 호환이라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2인 순환치환을 호환,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부른다. 그럼 호환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길이가 2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소가 2개 있다는 건데, 원소가 2개 있다는 것은 즉 그 함수에 대응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호환을 IJ라고 내가 나타냈으면, 그러면 i와 j만 서로 바뀌고, 즉 i는 j로 갔다가 j는 i로 간다.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간다. 그래서 호환에 대한 역치환은 뭐다?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여기서 호환 ij를 2번 고변산을 시키면 뭐가 된다? 그냥 변함이 없다. 즉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항등치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순환치환을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 일단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일단 먼저 뭐부터 보라 했지? 길이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 길이를 본 다음에
길이에서 1을 뺀 개수만큼 호환을 먼저 그려놔. 그 다음 이제 그 순환치환에서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각각의 호환에다가 다 먼저 적어. 다음 맨 앞에 있는 숫자로부터 제일 가까운 게 호환 자리 중에서 제일 멀리 간다. 그러니까 2는 여기 제일 끝에 가고 3은 그 다음 끝에, 4는 그 다음 끝에, 마지막 5는 그냥 자리 채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순환치환을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물론 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는 요 방법이 제일 적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부호함수를 하기 전에 짝치환과 홀치환이 뭔지를 먼저 볼게. 자, 짝치환이라는 것은 영어로 even permutation이라고 부르고, 짝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호환의 개수 또는 치환의 개수가 두 개이겠네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정의를 보면 짝수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시된 치환인 거야. 반대로 홀치환 같은 경우에는 홀수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시된 치환인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만약에 시그마란 치환이 J3부터 J 얼마나 올까? J4? J4를 해볼게. J4에서 J4로 간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그 원소가 있다고 하고, 원소 1, 2, 3, 4, 1, 2, 3, 4. 자, 만약에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3위로 간다고 해보자. 자, 그럼 얘를 이제 순환치환으로 바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1, 2, 3,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말을 했듯이 요 지금 두 개의 호환이 서로 디스조인트하잖아. 즉 서로 연관이 없잖아. 요럴 때는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고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는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호환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지금 두 개잖아. 그럼 두 개면 짝수개네? 짝수개니까 그럼 얘는 짝치환이 된다. 얘는 짝치환. 자, 그러면 다르게 예를 들어 어떻게 해볼까? 1은 1로 가고, 아니야,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1로 갈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1로 간다. 자, 근데 얘를 호환의 곱으로 다시 나타내볼게. 아까 말했다시피 길이가 지금 4니까 그러면 4에서 1을 뺀 3개의 호환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그 치환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다 적으라 했지? 다음 잘 안 보이구나. 1, 1, 1. 자, 그 다음 이제 끝에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거를 제일 끝으로 보내라고 했지? 즉 2가 지금 제일 가까우니까 2를 제일 멀리 보내고, 다음 3이 가까우니까 3을 멀리 보내고, 그 다음 마지막 4는 여기다 적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호환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잖아. 그럼 요때는 홀치환이 된다. 자, 그럼 짝치환, 홀치환을 우리가 왜 하는가? 얘는 이제 부호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까와 같이 짝치환과 홀치환을 우리가 말을 한 거야. 자, 그럼 부호함수의 정의를 볼게. 자, 부호함수라는 것은 이제 영어 그대로 직역을 했으니까 사인맵이고, 그럼 얘는 어떠한 함수냐? SN에서 집합 -1 또는 1로 가는 함수이며,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정의를 하는데, 기호로는 이제 사인 해가지고 SGN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의역이 SN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맨 앞에서 말했다시피 SN에 있는 원소는 뭐다? JN에서 JN으로 가는 permutation. 그럼 치환이겠지? 그래서 그 치환이 1 또는 -1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시그마를 넣었을 때 1은 어떠한 경우인가? 시그마가 짝치환일 때, 즉 치환이 짝치환일 때 사인 값이 1이고, 시그마가 홀치환일 때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요것이 부호함수이다. 그럼 얘는 왜 배우는가? 나중에 행렬식을 배울 때 우리가 이제 부호함수를 가지고 행렬식을 할 때 뭐 또 다른 약간 뭐랄까 옵션들 아니면 뭐 기능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이제 부호함수도 그게 쓰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함수를 언급을 한 거고. 자, 그럼 부호함수의 성질을 먼저 알아볼게. 부호함수의 성질 중에서 항등치환 1에 대해서는 부호함수가 1이다. 자, 얘는 왜 그렇냐? 항등치환 1 같은 경우에는 짝치환이다. 얘가 왜 짝치환인가? 자, 일단 얘는 짝치환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 IJ라는 호환이 있어. 근데 항등치환이 되려면 I는 I로 가야 하고 J는 J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떠한 걸 쓸 수 있냐? 여기다가 IJ를 한 번 더 곱할 수가 있어. 즉 아니면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JI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버리면 어떠하게 되냐? 그러면 I는 I로 가고 J는 J로 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고. 요게 결국엔 항등치환 1인데 지금 두 개가 있잖아, 호환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짝치환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두 개만 되냐? 네 개는 많을 수 있지.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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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를 막 그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6개나 8개나 단 무조건 짝이 있어야 돼. 즉 무조건 짝수개밖에 안 되는 거야. 홀수개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등치환에 대해서는 부호함수가 1이다. 자, 그러면 시그마가 호환이면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왜냐? 호환 하나는 홀치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치환은 시그마의 역치환은 시그마 인버스에 대해서는 사인 시그마는 사인 시그마 인버스와 같다. 자, 얘는 왜 되냐? 자, 항등치환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그랬지만 시그마와 시그마 인버스의 합성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있어. 1대1 대응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랑 합성함수를 시키면 항상 항등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밑에 4번을 쓸게. 4번에 대해서 쪼갤 수가 있단 말이야. 4번을 쓰면 sin 1은 sin 시그마 인버스. 근데 4번을 쓰면 sin 시그마 그리고 sin 시그마 인버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sin 1 같은 경우는 짝치환이기 때문에 1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sin 시그마와 sin 시그마 인버스는 둘 다 1이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두 개의 값은 같아야 한다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S3에 대해서 우리가 짝치환과 홀치환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한다? 얘를 수렴치환으로 다 바꾼다. 자, 먼저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항등치환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짝치환이다. 로우 1을 볼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치환으로 바꿔버리면 1은 2로 갔다가 2는 3으로 갔다가 3은 1로 가니까 여기서 닫고, 다음 얘를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면 그냥 바로 할게. 1, 3 1, 2. 근데 호환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네? 그러면 짝치환이다. 자, 로우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로우 2 같은 경우는 얘도 바로 순환치환으로 나타내면 1에서 3으로 갔다가 3이 2로 간다. 그리고 2는 1로 간다. 그리고 얘를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면 1, 2, 1, 3. 얘도 마찬가지로 짝치환이다. 자, 시그마 1 같은 경우 한번 볼게. 시그마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 1로 갔다가 2는 3으로 갔다가 3이 2로 가니까 그러면 호환은 2, 3이다. 얘는 호환의 개수가 하나니까 홀치환. 시그마 2 같은 경우에는 1이 2로 갔다가 2가 1로 가니까 마찬가지로 홀치환. 시그마 3도 1이 3으로 갔다가 3이 1로 가니까
홀치환.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짝지방과 홀치환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3학년 가가지고 이제 전공 들어갔을 때 대수학이라는 거에서 어떤 걸 배우냐? SN이라는 그 군에 대해서도, 즉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다 닫혀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이 있고 하나의 연산에 대해서 다 닫혀있고 결합법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하고 여건이 존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군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지금 S3 같은 SN들도 군이야. 그리고 그 군의 부분군도 존재하는데, 여기 있는 짝지환이 나중에 부분군들이 돼. 그리고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정리하면 A3라고 그냥 이제 기호를 적어. 요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면 돼. 어차피 나중에 전공 들어가면 다시 지겹도록 들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번외 내용으로 내가 그냥 적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군이라는 게 대수학에서 배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했다시피 결합법칙, 항등원, 그리고 여건이 존재하지만 얘가 군이다. 그리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아벨리안 군이라고 배우는데, 궁금하면 읽어보고 아니면 그냥 다음 전공 때 들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 자, 그래서 일단 치환, 호환, 순환치환, 그리고 부함수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이제 행렬식을 하기 전에 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지? 자, 아마 너희들 중에서 행렬을 배운 학생이 아마 거의 없을 거야. 뭐 재수하거나 아니면 내 또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이제 행렬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뭐지 하는 반응일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일단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과제를 줄 거야. 어떤 과제냐? 여기에 있는 정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너희들의 행렬을 직접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연산에 대해서 아니면 뭐 다양한 정리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니까 이제 한 몇 번 적어봐야지, 아, 행렬이 어떻게 생겼고 요런 뭐 법칙이 있고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복잡해지면 계산 속도도 조금 하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행렬이 뭔지 한번 정의부터 한번 볼게. 자, 행렬의 정의란, 자, 행렬은 스칼라 또는 이제 기호로 AIJ들의, 그러니까 AIJ들은 이게 수야. 그냥 수인데 수들의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인 거야. 즉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A라고 해가지고 각 괄호에 A11, A12, 그 다음에 A1N, A21, A22, A2N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돼 있잖아. 언제까지? AMN까지. 자, 그러면 여기 원소의 개수는 지금 MN개잖아. MN개고, 나중에 가면 얘를 이제 행렬의 크기라고 나타낼 거야. 다음. 그러면 여기 있는 AIJ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자, AIJ 같은 경우는 약간 X축, Y축이랑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라벨링을 시키는 거야. 라벨링을 어떻게 시키냐? 첫 번째 줄 1번, 두 번째 줄 2번 쭉 해서 가로로 n번째 줄을 m이라고 이렇게 먼저 적고, 그 다음 세로 줄로 라벨링을 또 시키는 거야. 1, 2 쭉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자, 그러면 대충 이제 눈으로 보이겠지? 지금 예를 들어 A11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여기 1이 있고 1이 있고, 자, A12를 보니까 빨간색이 지금 앞에 있네? 그러니까 빨간색이 앞에 있고 파란색 숫자가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자리는 뭐냐? 가로줄의 위치. 그리고 뒤에 거는 뭐냐? 세로줄의 위치인 거야. 그럼 쉽게 AMN도 보면
자, m이 지금 앞에 있잖아. 그 다음에 n이 지금 뒤에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떠한 걸 나타내냐? 그 aij라는 거는 뭐냐? 다시 말해서 i번째 가로줄이랑 가로줄 그리고 j번째 세로줄에 있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XY축이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물론 XY축이 요렇게 십자로 돼 있, 아니 뭐라 하냐 너희 쪽으로 어떻게 봐야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X축이고 얘가 만약에 Y축이면 요렇게 1, 2, 3, 4, 5, 6, 7, 8 증가하고 Y도 1, 2, 3, 4, 5, 6, 7, 8 증가하잖아? 얘를 요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1에 있는 위치 A11, 1,2에 있는 위치 A12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또 가로줄, 세로줄 하면 약간 고급스럽지가 않잖아. 수학도 약간 고급스러운 데 있는데 가로줄, 세로줄 하면 약간은 좀 그러니까 얘네 명칭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행렬이라는 이름도 나온 게 된 것도 그 명칭 때문에 나온 거야. 자, 그럼 그 명칭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말하고 일단 계속 나가볼게. 자, 그러면 만약에 모든 수, 그러니까 모든 스칼라가 실수이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행렬이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모든 스칼라가 복소수이면 얘를 복수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하지만 좋은 거는 미적분학에서는 실행렬만 다룰 거야. 복수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얘도 2학년? 언제 뵐지는 모르겠지만 선형대 수학을 들어가는 순간 실행렬, 복수행렬에 대해서 다양한 성질들을 다 배울 거야. 하지만 미적분하기 때문에 얘는 실행렬만 다룰 것이다. 자, 그러면 행렬의 크기.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미리 말했겠지만 행렬의 A 크기를 m 곱하기 n이라고 나타내는데, 그리고 그럼 n은 뭐냐? m은 뭐냐? 자, 이게 용어가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 책에 있는 거로는 어떻게 적혀있냐? 가로로 배열된 수의 개수를 n개, 그리고 세로로 배열된 수의 개수를 m개. 즉 가로로 지금 A11, A12 쭉 해서 A1n까지 총 n개가 있고, 자, 세로로는 뭐 예를 들어 A11부터 시작하면 A11, A21 쭉쭉쭉 해서 AMN1까지 AM1까지 해가지고 총 m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그래, 나 같은 경우는 가로의 개수를, 그니까,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냥 가로 곱하기,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잖아. 똑같아. 가로를 먼저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세로의 숫자를 세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라색으로 적으면, 얘를 가로줄의 개수, 줄의 개수, 그리고 얘를 세로줄의 개수. 그러면 가로의 개수가 총 m개고 세로의 개수가 총 n개니까, 그래서 행렬의 크기는 m 곱하기 n이다. 즉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리고 행렬의 크기가 n 곱하기 n이면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가 같잖아. 우리가 도형에서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걸 우리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을 뭐라고 하지?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를 것이야. 자, 그러면 행렬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행렬이 왜 붙어지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여기서 i번째 가로줄을 빼왔어. 여기다가
i번째 줄을 빼왔더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냐? AI, 즉 A에다가 아래 참자로 i를 적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나타내고, 그럼 얘는 어떠한 의미가 갖고 있냐? i번째 가로줄, 즉 i번째 행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가로줄 대신에 쓰는 말이 우리가 행이라는 단어인 거야. 그럼 얘도 그럼 세로줄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있지. 자, 제2번째 세로줄을 내가 갖고 왔어. 그리고 우리가 기호를 AJ, J는 이제 A 위에다가 적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라 적냐? 뭐라고 하냐? 제2번째 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행열.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매트릭스 행열의 정의가 되겠지? 그러니까 행열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도 혹시 헷갈릴 것 같다, 얘가 만약 헷갈릴 것 같다 싶으면 행열, 즉 행이라는 게 가로고 열이라는 게 세로잖아. 그래서 행의 개수 몇 개? m개. 그리고 열의 개수 몇 개? n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 곱하기 n인 크기, 행열 a의 크기가 나온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i번째 행을 우리가 뭐라 하냐? 행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aj를 열 벡터라고 하는 거야. 벡터라는 거는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점을 잠깐 언급하자면, 스칼라 같은 경우에 그냥 값인 거야. 그냥 숫자. 물론 음수도 어떻게 보면 원바이원 벡터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왜냐면 걔가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벡터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단 그냥 크기, 스칼라는 숫자야. 그냥 크기. 그리고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거야. 즉 화살표를 그리면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길이, 크기를 갖고 있는 거를 벡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행렬을 우리가 행 벡터와 열 벡터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보자. 자, 행 벡터로 내가 만약에 다 나타냈어. 그러니까 A1, 여기는 그럼 AI가 되겠고 AM이 되겠지? 그것을 요렇게 원소로 다 적어내는 거야. 그 다음 반대로 열 벡터로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A 위에 1, AJ, 여기는 AN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행렬을 우리가 이제 명제나 적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을 다 그려가지고 하면 공간 많이 차지하잖아. 그래서 행렬을 다음과 같이 또 표현을 하기도 해. 그냥 AIJ에 그냥 괄호 해가지고 그것을 행렬 A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AIJ를 A의 IJ번째 성분이라고 한다. 즉 행의 I번째 그리고 열의 J번째 원소를 나타낸다. 즉 성분을 나타낸다. 자, 그럼 행렬에 관한 연산이 있어. 먼저 간단하게 두 행렬이 같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행렬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다 값이 같아야 돼. 만약 성분 하나라도 다르면 어떻게 했냐? 그럼 얘는 아예 다른 거야. 쉽게 생각해서 벡터 1,1,1이랑 벡터 1,1,2랑 완전 다르잖아. 방향 자체가 이미 다른데. 얘도 마찬가지야. 행렬도 하나의 성분이라도 다르면 얘는 다른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두 행렬이 같다는 어떻게 하냐? 모든 성분에 대해서 다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A를 내가 1, 2, 3, 4라고 하고 B를 1, 2, 3, 4라고 하면 A1 먼저, 그러니까 1행 1열 자리 1, 1이 같고 1행 2열 자리 2 같고 2행 1열 자리 3, 3이 같고 2행 2열 자리 4, 4가 같잖아. 그럼 얘 두 개의 행렬은 같은 거야. 만약 요게 4가 아니라 5라 적었어. 그러면 2행 2열의 자리가 어떻게 돼? 4하고 5하고 다르다. 같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개의 행렬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행렬의 합에 대해서 말해볼게. 행렬의 합은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다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가지고 나타낸 행렬인 거야. 즉, 위에 거 그대로 이용할게. 그냥 다시 써볼게. A를 1, 2, 3, 4, B를 5, 6, 7, 8. 자, 그러면 A 플러스 B. 그러면 1행 1열을 먼저 그끼리 더하면 1과 5를 더하는 거니까 6이 되고, 그 다음 1행 2열 2와 6을 더하니까 8이 되고, 2행 1열 3과 7을 더하니까 10이 되고, 2행 2열 4와 8이 더하니까 12가 되고. 그럼 요게 행렬 A와 행렬 B의 합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행렬의 스칼라 곱. 스칼라 곱은 그냥 이제 행렬의 배수를 취하는 거야. 벡터에서도 스칼라 곱이 있듯이 행렬에도 스칼라 곱이 있어. 그래서 정의를 보면 뭐 실수 아무거나 다 해서 그 실수를 행렬 앞에다가 곱했을 때 그것은 뭐다? 각각의 성분에다가 그 실수 값을 곱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알파를 내가 5라고 들었어. 그러면 알파 A는 어떻게 정의하냐? 5 곱하기 1, 2, 3, 4인데 정의 그대로 하면 각각의 성분에다가 5씩 더하는 거잖아. 5씩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 10, 15, 2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가릿?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행렬에 주어진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벡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 얘는 앞에 벡터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야. 벡터에서 벡터 공간을 이룬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벡터에 대한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이룬다. 자, 그럼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 내가 그래서 적어놨어. 행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첫 번째는 뭐냐? 임의의 두 행렬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여기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벡터 공간을 안 이루는 경우에 대해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뭐가 있을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거는 몰라. 근데 행렬에 대해서는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다음,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즉 항등 행렬이 존재한다. 여기서 항등 행렬은, 덧셈에 대한 항등 행렬은 뭐냐? 밑에 적은 바와 같이 연행렬이 되는 거야. 쉽게 그냥 실수해서 아무런 실수 A라는 게 있어. A에다가 0을 더하면 A가 나오잖아. 그리고 반대로 0과 0 더하기 A를 하면 A로 나오잖아. 그치? 즉, 요 0이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인 거야. 행렬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행렬과 그리고 여행렬을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여행렬과 행렬 A를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온다. 요것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 즉 그러니까 행렬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즉 행렬의 여행렬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4번은 덧셈에 대한 여원, 즉 여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임의의 이제 얘도 똑같이 실수해서 나타내 볼게. 실수해서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어떠한 B라는 실수 값이 있어. 그래서 A와 B를 더했거나 B와 A를 더했더니 0이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야. 즉 결과까지 항등원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A가 실수고 그리고 B가 실수인데 두 개 더했더니 0이 나온 거야. 즉 A는 마이너스 BA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는 마이너스 A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거야. 그러니까 역원인 거야. 그래서 모든 행렬 A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게 A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고 그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4번이야. 다음 5번 이제 스칼라 곱들에 대해서요. 스칼라 곱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일어난다.
6번도 스칼라 곱에 대한 분배 법칙인데 5번 같은 경우는 행렬의 합에 대해서 그 스칼라 하나가 각각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거고 6번 같은 경우는 스칼라 두 개가 합치는 걸 이제 행렬에다가 곱할 때 이제 약간 그거지. 행렬 하나를 이제 각각의 스칼라에다가 곱하는 거지. 다음 7번 스칼라 곱에 대한 행렬의 결합 법칙. 그러니까 곱에 대한 결합 법칙인데 얘를 스칼라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곱한 거나 아니면 스칼라 하나를 행렬에다가 먼저 곱하고 그리고 이제 스칼라를 다시 곱하는 거나 같다. 나 8번 스칼라 곱에 대한 항등원. 즉 곱에 대한 항등원이 되려면 얘도 실수로 다시 넘어가면 실수에서도 어떠한 수와 그러니까 아무런 실수값 하나랑 어떠한 수를 곱했더니 처음 뽑은 값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실수를 뽑았어. 그리고 이제 걔를 어떠한 수 B랑 곱했더니 A가 나왔어. 자, 그러면 실수값에서는 우리가 그냥 즉 이제 A, B는 A가 되었잖아. 그러면 A를 이제 양쪽으로 다 나눠버리면 B는 1이 된다. 즉 여기서 곱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스칼라 곱에 대해서 항등원은 1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 거야. 자, 그럼 이제 행렬끼리의 곱은 어떻게 되냐.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요 빨간색이 만족을 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밑에 내가 미리 정했지만 곱이 가능한 조건 해가지고 셔터키 괜히 돌렸네. 곱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해. 그리고 만약에 같을 때 행렬의 곱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식으로 오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예를 한번 해볼게. A라는 거를 1, 2, 3, 4, 5, 6 그리고 B라는 거를 그냥 1, 0, 1 0, 1, 0 자, 만약에 아니야 요렇게 보자. 자, A와 B의 곱과 B의 A의 곱 중에서 과연 안 되는 게 무엇일까? 자, 결론은 BA는 안 된다. 자, 왜냐하면 A의 행렬의 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 즉 행의 개수가 2개고 열의 개수가 3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는 원수다. 아니, 이거 말 안 했구나. M 해가지고 밑에다가 지금 크기 적어놓은 거 있지? 요것을 이제 얘는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크기가 2 곱하기 3인 행렬들의 집합인 거야. 그래서 A는 M 2 times 3에 있는 거고 B는 크기가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하나니까 3 곱하기 1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행렬의 곱을 하려면 뭐가 만족해야 한다? 행렬 앞에 곱하는 거에 열의 개수와 즉 AB 같은 경우를 보면 열의 개수 3 그리고 B에 있는 행의 개수 3 같네? 그럼 얘는 괜찮아. 근데 BA를 하게 되면 B에 있는 열의 개수 즉 1과 A에 있는 행의 개수 2와 같아야 하는데 1과 2는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AB의 곱을 어떻게 나타내냐? 1, 2, 3, 4, 5, 6 그리고 101을 하면 자, 밑에 식은 그냥 정의고 계산을 위한 거는 어떻게 하냐?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만 기억해. 단 순서만 제대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1행 1열 곱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함수에 그러니까 행렬의 결과값이 어디에 나타내냐? 1행 1열에 있는 그 성분에 나타나야 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순서대로 더하는 거야. 즉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1 요게 A1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11 그 다음 2행 1열 그러면 2행 1열에 있는 C21의 원소가 돼야 하는데 얘는 뭐냐?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0 더하기 6 곱하기 1 즉 다시 간단히 적으면 4
그리고 4, 6, 10. 요게 행렬 AB에 곱이 된다. 자, 그럼 잘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행렬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해행 개수가 일단 서로 같아야 하고, 그 첫 번째로 따져봐야 하고, 난 두 번째 행렬 AB를 곱했을 때 어떠한 결과값이 나와야 하나? 앞에 있는 거의 행의 개수와 뒤에 있는 거의 열의 개수의 곱한 크기가 결과값이 나온다. 이게 행렬의 곱에 대한 거야. 그래서 행렬의 곱을 이제 내가 그냥 아까 계산했듯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고, 즉 얘가 지금 CIJ잖아. 즉 I행 J, 그러니까 C 행렬이랑 AB 곱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나타냈을 때 CIJ라는 원소는 밑에 있는 그 썸인 그 합인 건데, 그 합이 어떻게 나타내냐? A의 I번째 행과 B의 J번째 열의 곱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 그래서 AB의 곱을 다음과 같이 그냥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얘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 먼저 A 같은 경우는 지금 2 곱하기 2제, 그리고 B도 6 곱하기 2야. 그럼 뭘 할 수 있냐? AB도 가능하고 BA도 가능하다. 자, 그럼 먼저 AB를 한번 구해볼게. AB를 하면 1, 2, 3, 4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곱을 하게 되면, 자, 1행 1열, 1행 1열, 그리고 각각의 원소를 곱해서 더하면 2 마이너스 2니까, 아니다, 2 마이너스 2, 그 다음 1행 2열 4 마이너스 4, 2행 1열 6 마이너스 4, 그렇지? 6 마이너스 4, 그 다음 2행 2열 12 마이너스 8, 결국 0, 0, 2, 4. 자, 그럼 생각해보기, 밑에다가 적어놓은 거, 행렬의 곱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는가? 자, 할까 안 할까? 우리가 실수를 생각하면 실수에서는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두 개 같이 6으로, 그럼 행렬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위에 있는 예시로 한번 볼게. AB는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어. 그러면 BA는 어떻게 될까? 일단 B에 있는 열의 개수와 A에 있는 행의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곱은 성립 가능하지? 자, 그럼 직접 곱을 해보면, 얘가 되고, 계산을 빨리빨리 하면 20, 24 4, 16,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근데 만약에 두 개의 행렬이 같으려면 뭐가 돼야 한다? 각각의 성분의 위치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즉 숫자가 같아야 하는데 누가 봐도 서로가 다르잖아. 누가 봐도 서로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다? 교환법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특별한 행렬에 대해서는 얘는 일어나는데, 그거는 내 기억에 연습 문제 있었나? 모르겠다. 일단 생각은 한번 해봐. 특별한 행렬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되는 행렬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 행렬을 곱해서 결합법칙은 성립하는가? 얘는 돼.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행렬 이렇게 실컷 왜 배우는가?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적어놓은 바와 같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가 제일 대표적이야. 요새 행렬로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다 하긴 하는데, 미적분학에서는 행렬로 주로 쓰는 게 아마 요거 가우스 소고법일 거야.
아마도 내 기억에. 맞나? 맞을 거야 아마도. 자, 그러면 열혈 방식 해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 나중에 아마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럼 열혈 방식을 행렬을 어떻게 나타내냐? 얘를 요로 가기는 약간 노가다를 해야지만, 그리고 얘부터 고칠게. 여기 일단 M이거든? 그리고 이제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행과 얘를 곱하면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해서 A1n xn 그것의 값이 B1이다. 옆에 보면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해서 A1n xn은 B1이다. 적혀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A21, A22, A2n 곱하기 그리고 X1, X2, XN을 하면 옆에 있는 두 번째 식과 같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해를 어떻게 구하냐? 예전에 1차함수에서 AX는 B라는 거에 대한 X의 해를 구하기. 이때 우리가 세 개의 조건으로 나눠서 했잖아. 어떤 조건? 첫 번째, A는 0, B는 0. 두 번째, A는 0, B는 0이 아니다. 세 번째, A는 0이 아니다. B는 0이다. 오이. 미안, 네 개. 자, 요럴 때, A는 0, B는 0이면 X는 무수히 해가 많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X는 해가 없다. 왜냐, 0에다가 어떠한 수를 곱하면 원래 0이 나와야 하는데 B는 0이 아니잖아. 그러면 해가 없는 거야. 세 번째, A는 0이 아니지만 B가 0이 있다. 그러면 X는 무조건 0이다. 네 번째, X는 A분의 B다. 즉 B의 A의 인버스가 된다. 자, 그러면 행렬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볼게.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행렬 A, X는 B. 여기서 A는 M 곱하기 N 행렬, X는 N 곱하기 1, B는 M 곱하기 1. 자, 요런 행렬이 있어. 그러면 X라는 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A의 인버스 B 같은 꼴이 나타내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하려면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냐부터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A의 해가 그리고 뭐 여기 옆에 있는 조건처럼 얘는 또 어떻게 따질 거냐? 얘는 이제 행렬식을 배워야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렬식을 배워야지 할 수가 있지. 왜냐? 역행렬을 할 때 행렬식이 쓰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렬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볼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라 하냐? 예, 미리 보여주기? 미리 보기. 미리 보기 같은 거야, 얘는. 자, 그러면 행렬에 관한 연산. 그래서 곱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 스칼라 곱에 대한 분배법칙도 성립한다. 요것이 요 정리야. 그 다음 행렬의 종류가 있어. 다양한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제 주로 대각행렬, 삼각행렬, 그리고 뭐 역행렬, 항등행렬 그것뿐일걸. 정측행렬 어딨니? 전치행렬, 대칭행렬까지. 자, 그러면 행렬에서 정사각행렬에서 이제 A11, A22, ANN 즉 여기 행렬에서 보면 대각선에 있는 거, 얘를 우리가 뭐라냐, 주대각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Principal Diagonal Component라고 하고, 주대각성분 이외의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행렬을 뭐라냐,
대각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밑에 대각행렬을 보면 A11, A22, ANN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0이잖아. 얘를 대각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음, 주대각 성분이 일정한 수 알파인 대각행렬을 뭐라 한다? 스칼라 행렬. 요게 스칼라 행렬이고, 특히 알파가 1인 대각행렬을 우리 뭐라 한다? 항등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호를 IN이라고 적고. 자, 그럼 항등행렬의 특징은 뭐냐? 항등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앞에서 계속 막 곱이나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라는 있는 항등과 같은 거잖아. 그럼 즉 어떤 역할을 하겠다? A와 I를 곱한 거나 I와 A를 곱한 거나 항상 A 값으로 동일하다. 그러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적힌다. 항등행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행렬 A 크기가 M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행렬 AIN과 IMA와 서로 곱한 것이 자기 자신과 같다. 요게 항등행렬의 성질인 거야. 정이고. 아, 그렇지. 성질이고. 그 다음, 이제 삼각행렬. 주대각 성분 위쪽에 있는 성분이 모두 0이거나 아래쪽에 있는 성분이 모두 0인 행렬을 삼각행렬이라고 부른다.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 미적분학책 말고 선형대 수학책에 들어가면 이제 얘를 두 개를 쪼개.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 그래서 주대각 성분이 위쪽 성분이 모두 0인 삼각행렬을 하삼각행렬이라고 부른다. 즉 다시 말해서 주대각 성분과 그 밑에 있는 거를 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거를 다 그리면 삼각형이 그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인 거를 하삼각행렬. 지금 밑에 삼각형도 보면 지금 아래 있잖아. 그래서 로월, 즉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삼각행렬이라고 부르고, 자 반대로 아래 성분이 모두 0인 삼각행렬을 상삼각행렬이라고 부른다.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위쪽 성분, 그러니까 삼각형을 위에 있고 나머지 성분이 다 0인 것을 상삼각행렬, 즉 위상자 써가지고 upper triangle matrix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내가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크기가 3 곱하기 3인 행렬을 그려놨지만 뭐 n 곱하기 n에서도 이제 끝에 있는 원수들을 다 그냥 끊어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거 위에 있는 게 다 0이면 하삼각행렬, 아래에 있는 게 다 0이면 상삼각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 이미 그러니까 아무런 n by n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B와 BA가 같고,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결합값이 항등행렬, n by n인 항등행렬이 나오는 그 B가 존재할 때 그 A를 먼저 가역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인버티브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즉 가역행렬이어야지만 우리가 역행렬을 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B는 유일해. 그거는 근데 설명을 잠깐 할게. 어차피 뭐 선형대 수학이나 대수학 가면 지겹도록 할 게 얘네들은 유일하다를 할 거긴 한데, 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고 있는 게 A에 대해서 B가 역행렬, 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C가 또 다른 역행렬이라고 할 때 이럴 때, 자 그러면 A의 즉 C는 C의 IN과 같지? 왜냐? 항등행렬을 곱하는 거는, 그러니까 항등행렬의 성질이 어떠한 행렬을 곱하든지 간에 그 곱한 행렬이 그대로 나온다. 그걸 이용하는데, 여기서 IN을 이제 역행렬에 있는 거를 쓸 거야. 즉 요거를 쓰면 C의 AB
결합 법칙. 여기서 이제 결합 법칙 쓰는 거야? 그러면 그치. 결합 법칙. CAB가 되고, 자, C가 이제 A에 대한 또 다른 역행렬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된다? IN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B가 된다. 즉, C와 B가 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유일하다. 즉, 어떠한 행렬 하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역행렬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쉽게 실수에서도 마찬가지로, 2에 대한 그 곱에 대한 역원 하면 2분의 1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뭐 2분의 1처럼 하나밖에 없잖아. 뭐 3분의 1이 될 수도 없고 4분의 1이 될 수도 없고 어떠한 수도 안 돼. 2분의 1 빼고. 그거와 마찬가지야. 역행렬은 무조건 유일하고 또한 항등행렬도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다 대수학에서 다시 배울 거야. 증명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역행렬이 이제 예제에 적혀 있는데, 요것에 대한,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주저리 외웠지만, 이제 여기 미적분학에서는, 예제에서는 증명을 했어. 근데 난 그거보다 그냥 뒤에 행렬식을 배우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요런 식이 있다 하고, 일단 기억을 해. 그냥 알고만 있어줘. 뒤에 뒤에 역행렬을 그러니까 행렬식을 하면 요거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할게. 자, 그럼 가역행렬에 대해서 이제 성질이 있어. 역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곱 행렬 A, B에 대한 역행렬은 B 인버스와 A 인버스의 곱으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B 인버스와 A 인버스가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즉 뭐 A 인버스, B 인버스라고 하면 얘는 아예 다른 값이야. 요거랑. 그거 명심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은 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야. 요거는 일단 스킵.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행렬과 대체 행렬. 자, 전체 행렬은 뭐냐? 영어로 지금 트랜스포즈라고 적혀있잖아. 즉 트랜스포지션 자체가 약간 여기 있는 위치를 절로 옮기고 저기 있는 위치를 어디로 옮기고 그거잖아. 행렬도 마찬가지야. 근데 행렬은 어떻냐? 쉽게 말하면 뒤집은 거야. 대각선, 어떠한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냥 뒤집은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뒤에, 밑에 글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 A를 1, 2, 3, 4, 5, 6이라고 할 때, A의 트랜스포즈는 쉽게 얘를 약간 축으로 보는 거야. 축으로 봐가지고, 돌리면, 그냥 뒤집으면, 1, 2, 3, 4, 5, 6. 요게 전체 행렬인 거야. 그래서 여기 기호를 이제 A 위에다가 T라고 적고, 그럼 이제 대칭 행렬은 뭐냐? 정사각 행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정사각 행렬 중에서 A와 A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랑 같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부른다. 쉽게, 아까 뭐 대각 행렬. 대각 행렬도 보면,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같고 여기도 같고 다 같잖아. 얘도 대칭 행렬인 거야. 즉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그러니까 대칭 행렬을 중심으로 이제 수직인 성분들, 뭐라 하지? 그러니까 1대1 대응하는 그 원소들끼리가 값이 다 같아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행렬과 대칭 행렬의 성질이 있는데, 전체 행렬의 전체 행렬은 자기 자신이야. 왜냐? 뒤집은 걸 다시 또 뒤집으면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 원래 돌아가고, 덧셈에 대한 것은 그대로 순서가 유지가 돼. 뭐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얘도 주의할 게, 곱셈에 대한 전체 행렬은 두 개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 돼. 역행렬이랑 똑같아. 그럼 밑에 정리가 있는데 얘는 뭐 나중에 아마 내가 다시 할 거긴 한데, 그냥 나중에 다시 할게. 역행렬을 하면. 그러니까 행렬식을 배우고 나서 역행렬을 할 때 그때 예시도 들어가면서 하고 싶으니까. 자, 그랬을 때 AB의 트랜스포즈와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를 구해라고 내가 예시를 들었잖아. 한번 해볼게.
시간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 AB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그 다음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에 4니까 0. 자, 얘가 AB야. 자, 그러면 AB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4, 마이너스 7, 0이 되고, B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를 하면 마이너스 1, 0, 4, 1, 3, 0, 마이너스 1, 1, 1 곱하기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1, 0, 4 해가지고 곱을 하면 마이너스 요거 하면 잠깐 또잉? 잘못했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하면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하고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8 빼기 1이니까 7, 그 다음 자, 왜 뭔가 다 바뀌었냐? 마이너스 4? 4 아니야. 마이너스 4 맞지? 7 뭐야 저거. 2, 4, 8 1, 9구나. 오케이. 9 그럼 8 1이지? 급하니까 안되네. 자, 8, 1이니까 얘가 9고, 그 다음에 하니까 마이너스 4에 4니까 0.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를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니까 요거 행렬 시작할 때 말했다시피, 여기에 지금 뭐 정리들 있잖아. 뭐 얘는 일단 제외. 그 다음에 얘도 일단 제외.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들 뭐 정리 9.36 아니면 정의 9.31, 정의 9.30은 빼고, 얘도 빼고, 정리 9.29 요것들을 이제 너네들이 행렬을 아무렇게나 주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것이 이번 과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줬으면 좋겠어.